오늘 하는 거는 이제 안나 카레니나하고 그 뒤에 돌스토이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과 평화까지 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돌스토이를 참고 도서는 제일 앞 첫 강의 때 제가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은 이 전기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전 자료에 있으니까 나중에 나온 분들은 첫 강의 계속 들으신 분들한테 이 강의 자료 달락하면 되고, 오늘 안나 카레니나에서 인용한 것은 박형규 교수가 옮긴 책을 내가 그대로 한 건데, 저거는 저 번역이 딱 좋다고 내가 저걸 한 게 아니고, 박형규 교수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는 논문학자였어요. 굉장히 실력 있고, 아무래도 논문학자 중에 정신 제대로 똑 박힌 그 논문학자들이 되게 보면 안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박형규 선생님 굉장히 그 양심도 있고, 역사를 보는 눈도 있고, 똑바로 배긴 사람이에요. 내하고 비슷해서 굉장히 내가 존경하던 분인데, 이분이 번역했기 때문에 난 되도록이면 박형규 선생님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논문학계를 그때 박형규 선생님한테 듣기는 8.15 이후에는 논문과 교수들이 별로 없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대개 이 일본어 중역을 많이 해요. 물론 논문, 러시아어를 알긴 알지만 일본어 중역을 많이 하는데, 그 일본어 중역이라도 제대로 한 것은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좀 믿기 때문에 지금 젊은 논문학자들은 막 새로 자기들이 번역해가지고 막 하는데 난 그것도 상당히 난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번역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냥 젊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오랫동안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난 이 사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이 사람 걸 주로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교수니까 그냥 와가지고 일을 한 거니까. 나중에 좀 더 좋은 번역이 있으면은 그 번역 부분을 딴 사람 걸로 비교해가지고 좀 바꿔도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강의가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처음 오신 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내 이름을 치면요. 두 개는 나와 있습니다. 돌스토이에 대해서. 돌스토이와 러시아 혁명 이런 제목으로 첫 강의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참고 서적 다 나와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러시아 혁명 아니에요. 저거는 첫 강의 때는 돌스토이가 기억나요? 뭐까지 했던가? 장가갈 때까지. 장가갈 때까지 돌스토이가 첫 강의였고, 두 번째는 장가가서 썼던 세계적인 대명작 전쟁과 평화만 가지고 1시간 했고, 빨간 글씨는 이미 유튜브에 올라있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고, 오늘 하는 게 3번입니다. 안나 카레니나. 그 다음에 4번, 5번을 오늘 되도록이면 다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로서 이제 여러분 돌스토이 졸업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하도 돌스토이를 내가 좋아한다고 여러분들께 자주 해가지고. 자, 그럼 지난번 이제 끝난 뒤에 전쟁과 평화에 이어서 44살 때 고향에서 치안파사에 의해서 연금당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돌스토이가 없을 때 이제 뭐 황수 얘기 나왔는데, 황소가 자기 집 황소가 뿔로 애 하나를 박아가지고 그 주인이 이제 가서 아무리 돌스토이가 귀족이고 뭐 그래도 주인이 박았으니까 이제 조금 조사를 받았다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안나 카레니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요대로입니다. 대령의 딸이 애인이 자기 아들 가정교사 여인에게 청혼하니까 질투로 화물차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생겨요, 실제로. 실제 사건이 생겼는데 돌스토이가 자기 지방이니까 가서 다 이렇게 관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철도. 근데 철도가 이 당시 이제 막 생기고 번성할 때인데 유럽에서 돌스토이는 철도를 좋아 안 했어요. 뭐 옛날에 영국 낭만주의 파들도 철도 좋아 안 하고 철도 별로 좋아 안 했어요. 그렇게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저게 막 자연 파괴하고 뭐 어떻게 하지 별로 좋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스토이 연구학자 중에는 일본 연구학자 중에 하나는 왜 자살하게 시켰느냐. 돌스토이가 철도 좋아 안 해가지고 안나 카레니나 철도 깔려주게 만들었다. 뭐 그런 주장도 하는데 그건 내가 보기엔 좀 너무 억측이고 어쨌든 철도를 별로 좋아 안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프랑스에서 듀마피스 다 알죠? 듀마피스. 뭐 썼어요? 춘리죠. 춘리라는 게 그 춘자가 동백꽃 춘자잖아요. 동백꽃 춘자. 춘리. 동백꽃이라는 게 그 귀부인
바람을 기녀들이 제일 좋아서 꼽는, 프랑스에서 기녀들이 꼽는 꽃이라 해서 동백꽃 부인이라고 그래 말하는데, 저게 1848년에 나와요. 근데 그보다 먼저 프랑스 문단이 1830년에, 스탕달의 적과흑이 나와요. 적과흑 알다시피 읍장 부인이 바람 피우는 거죠. 가정교사하고 바람 피우는 거죠. 그건 이제 그야말로 계급도 안 맞고 바람 피우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바람이죠. 적과흑이. 그럼 적과흑에서 바람 피울 때 세계 문학사에서 우리가 말할 때, 평가할 때, 세계 연애소설사에서 적과흑이 도달한 그 업적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스탕달이. 심리묘사거든. 그 심리묘사가 이 주량 소렐이, 레날 부인, 그 읍장 부인, 시장 부인, 레날 부인에게 접근해 가서 밤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버젓이 시장 집에 들어간 입주 가정교사였단 말이죠. 자기 방 있고 이제 부인 방은 따로 있는데 그래 밤중에 몰래 기어 들어가서 이 갈대 벗죠. 그 왜 그랬을까? 그 순전히 그 부인에 대한 그 욕정이 아닙니다. 욕정이 아닌 게 심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자기를 너무나 학대해요. 막 그냥 머슴처럼 가정교사를 부리고 이런 데 대한 학대. 그런데 그 시장이 자기를 막 학대할 때마다 이 부인이 너무 그러지 말아라. 자꾸 말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동정심을 베풀어주는 데 대한 어떤 그 감사와 그 호감. 플러스 그 남편은 자기한테 학대하니까 너 남편, 너 속으로 좀 화나니까 복수한다. 그 남자에 대한 최고 복수는 이제 마누라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인 게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적과흑은. 그게 벌써 1830년대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뒤마가 48년에 춘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춘리.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춘리는 뭐, 그 여자 자체가 직업이 남자를 유혹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그건 뭐 불륜이 아닙니다. 그거는 직업이니까. 직업상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한 남자가 완전히 파탄이 이르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그 일종 약간의 어떤 각도로 보든지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1848년에 저기 나왔는데 바로 그 9년 뒤에 1857년에 뭐가 나오냐면은 보바리 부인이 나옵니다. 보바리 부인. 누구 겁니까? 프로벨이죠. 프로벨. 보바리 부인은 뭐냐? 나오자마자 그때 그 음란 풍속 방해죄로 바로 고발당하거든요. 그 소설이. 그럼 그거는 이제 이 음란의 묘사 방법이 보바리 부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사실주의의 기본되는 소설인데 그 에로틱한 장면을 묘사하는 거는 그렇게 생물학적이거나 의학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읽으면은 어쨌거나 음란증을 상상하도록 아무리 점잖은 남녀라도 음란한 걸 상상하도록 만들 만큼의 그 요소가 있어요. 그 보바리 부인은. 보바리 부인 다 봤죠? 그 부분을 잘 봤어요.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만 딱 찾아가지고. 그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니까 저것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막 계속 나와요. 그럼 저건 이제 시대 사적으로 보면은 저 때가 프랑스가 이제 제2제정시대거든요. 제2제정시대라는 거는 1851년, 좀 길게 보면 1848년 2월 혁명이 실패,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당선된 게 누구였어요,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3세죠. 그 아주 그 껄렁패 같은 게 엉뚱한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이제 도로 자기가 자기 삼촌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가 황제의 지위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의 황제 정치 시대 해가지고 제정 그래 불렀단 말이에요. 제정 황제 제자 제정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게 이제 1871년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 나면서 이제 제정이 끝납니다. 요 기간 중에 프랑스가 지금 이제 월남을 비롯한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그 반도 그 전체를 프랑스가 다 먹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민지가 굉장히 창궐하고 프랑스가 막 부가 축적될 때입니다. 그 남자들이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래 바라죠. 그래 되면 남자들이 뭐 할까요? 바람 피워요.
너무 경제 호경기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 돈 생기면 그 집밖에 안 해요. 그냥 명심하세요. 요새는 이제 미투 법으로 조심하겠지만은 그 여자가 좋다면 또 할 수 없는 거죠. 미투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그건 농담이고 어쨌거나 저 시대거든. 저 시대에 프랑스가 왜 작가들이 그런 걸 많이 쓰느냐. 사회가 타락하니까 그래 쓴 거예요. 소설가들이 지어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래 된 거거든. 그럼 돌스토이도 이제 뭐 너무나 불을 잘하니까 나오면 바로 신간을 사다 보거든요. 그게 이제 본 겁니다. 이래서 러시아도 똑같다. 러시아도 이런 불륜이 있다. 이래서 이제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혼하는 걸 이혼해가지고 뭐 영국으로 하는 어디 가서 돈 많으니까 영국 가서 잘 살면 되잖아요. 프랑스 가거나 뭐 어디 가서.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의 러시아 귀족적인 분위기에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자, 이 무렵에 이제 고향에서 연금 당했죠. 가족과 함께 사마라는 이 러시아에서 남서쪽 이 모스크바로 치면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굉장히 남쪽 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굉장히 기후도 좋은데 그 지역인데 아주 거기에 돌스토이가 가서 굉장히 빈민 구제도 해주고 가보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땅도 좀 사놓고 이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거기에 돌스토이 기념관은 없어요. 딴 기념관이 있는데 돌스토이 기념관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저기 가서 쿠미스 요법이라는 건데 쿠미스 이게 우리 여러분 몽골에 가면 무슨 이상한 말젓 같은 거 주죠. 이것도 이제 말젖을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데 조금 달리 발효시키면 이제 다 지역마다 독특한 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 어쨌거나 뭐 좋대요. 나도 못 먹어봤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기억해놨다가 러시아 쪽 남쪽 지방으로 가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렇게 생겼대요. 몽골 가면 저건 다 줘요. 몽골 가면 저건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면은 저걸 응용하기 위해 일본에 무슨 음료가 있대요. 일본에 무슨 음료 있는데 그건 뭐 내가 일본 좋아 안 해서 소개 안 했고. 이제 이건 이제 돌스토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람스코이라는 그 당시 러시아 최고의 화가 그람스코이예요. 저기 러시아 근대화의 최고 화가 그람스코이거든요. 이제 이 집에 와서 1,000루블 이하는 그리지 않는데 250루블로 그려주기로 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람스코이가 왔을 때 소냐가 돌스토이 부인이잖아요. 원래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를 이제 애칭으로 소냐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기 친정 아버지 친구한테 배웠던 고기 만두 일종 피로그라는 건데 저것도 난 어떤 음식인지는 모르겠어요. 피로그 저런 것도 좀 찾아보세요. 저런 걸 자꾸 찾는 게 평론 공부입니다. 자, 이제 안나 까레나 들어갑니다. 73년에 시작해서 77년, 4년 동안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돌스토이는 이게 자기가 자평하건대 자기의 진짜 소설, 지금까지 내가 썼던 거하고 달리 이건 내가 진짜 소설이다. 저 뜻은 뭐냐면은 문예적인 소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수 소설. 전쟁과 평화, 뭐 역사 소설이죠. 근데 지금은 전쟁과 평화가 높이 평가받고 있죠. 왜? 역사 소설이든 순수 소설이든 소설로 가장 위대한 소설은 전쟁과 평화다 이래 말하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할 때는 소설다운 소설, 그야말로 순수 소설로 볼 때는 안나 카레나가 최고다 이렇게 말했고, 도스토옙스키도 약점이 하나도 없다. 아무 결점 하나 없는 소설이다. 뭐 꼭 그렇진 않아요. 뭐 그렇진 않는데 이제 그때 도스토옙스키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평해요. 포그너까지도 지구상에서 쓰여진 중에서는 최고다. 역시 불륜 쓰면은 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자, 이게 이제 뭐 논쟁한, 실 때부터 막 안 실어준다 하고 삭제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 번역판에 보면은 어떤 책은 제사라는 거 알죠? 제사라는 거는 제목 앞에 붙이는 겁니다. 제목 앞에 붙이는 깔막한 말. 예를 들면은 김성한 바비도라는 단편이 있거든. 있으면 이 앞에다가 바비도는 어떤 사람이다. 앞으로 제목 밑에다 딱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 이거 이제 제사를 하는데, 제사. 이 제사가 이제 어떤
번역은 실어주고 어떤 번역가들은 아예 빼버리고 안 실어주는데 어쨌거나 이 제사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요구제, 빨간 구절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요구절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 자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저 말은 그래서 내가 저 뜻이 뭔가 싶어 앞뒤를 다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하나님이야. 주께서 말씀했다. 저렇게 말했다. 주께서. 예수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함으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원수 졌단 말이야. 그럼 내가 원수 졌다고 막 욕을 하고 내가 보복하려고 그러지 않고 도리어 원수에게 잘해줘. 그러면은 그 원수가 도로 보복 벌 받는 것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갚으면은 나도 죄인이 되죠. 살인 누구 죽였다. 내가 죽이면 나도 살인범이 되죠. 그럼 도로 잘해주면은 나는 많은 사람부터 칭송받고 하나님이 더 큰 벌을 준다. 진짜 그럴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또 그런 것 같다고 우기겠죠. 예, 예. 그랬거든. 그래놓고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원수를, 여러분 저거 이제 내가 나서지 말라는 건 배울만 하죠. 자기가 나서면은 꼭 함께 피보거나 잘해도 본전이에요. 자기 딴은 막 치밀하게 한다. 근데 어때요? 꼭 원수를 갚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꼭 명심하세요. 저걸 제일 앞에 제 사람 넣었단 말이죠. 좋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명한 첫 구절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지만 저건 내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짐작하죠. 저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행복한 집안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그 집안 가족들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잘났고 남자 여자가 다 잘났어요. 잘났고 사교성도 있고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칭찬받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집은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다 행복한 거거든. 근데 불행한 가정은 불행의 원인이 다 다릅니다. 남편 바람 피워서 불행한 집도 있고 돈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어? 아무리 성질 좋아도 남편 바람 피우는데도 성질 좋은 여자는 하나도 없거든. 이웃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다. 그럼 아무리 뭐 있어도 교통사고 하나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고질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집안은 다 원인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뭐 내가 해석한 게 딱 맞아요. 그 이제 그런 걸 돌소도 살아보니까 알겠단 말이에요. 불행의 원인. 인류 지구에서 불행을 없앤다는 거. 이게 이제 돌스토이 일생의 과제인데 인류에게 불행을 없애는 거. 그게 쉽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니까 일생 동안 고민하다가 오죽하면 집까지 나가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그 간단한 인물 배치를 보면은 주인공은 이거죠. 가렌이 남편이고 안나 브론스키고. 그러니까 안나를 가운데 두고 안나가 아내죠. 가렌이나. 그 뭐 이름이 뭡니까? 가렌이는 남편 이름 아닙니까? 네. 남편 이름을 뒤에다 안나, 가렌이나. 이제 여자들은 시집 가면은 남편의 성을 따르잖아요. 가레닌. 남자들은 가레닌. 그러니까 가레닌이죠. 여자기 때문에 가레니나. 낮자로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 이름 알죠? 예. 러시아 이름 내 전에 얘기했죠? 그 이름 안에 러시아 이름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족명, 집안 식구들만 부르는 거, 그 다음 중간에 아버지 이름, 제일 뒤에 성, 이렇게 세 가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돌스토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돌스토이, 그렇거든. 그럼
톨스토이가 성이에요. 김씨, 이씨, 박씨 하는. 톨스토이 집안의 니콜라이의 아들, 그래, 니콜라이의 아들, 니콜라이의 비치야. 딸은 니콜라이예브나. 앞에, 레프가 톨스토이 집안 이래. 집안의 식구들은 레프야, 이래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까레닌 남편, 안나. 안나의 애인이 브론스키. 브론스키를 좋아하는 여자, 키치. 키치인데 이게 키티로 고치세요. 키티. 사실 엄격히 말하면 키찌예요. 끼찌. 그 러시아 발음은 이래 되거든요. 불하고 비슷해요. 그래 안 해요. 근데 끼찌가 맞아요. 끼찌. 키티. 영어로는 티죠. 티인데 그 러시아 사람들 말할 때는 찌예요. 끼찌. 한데 치가 아니고 찌예요. 끼찌. 근데 이제 우리 번역할 때는 지금 이제 하도 영어를 쓰니까 키티. 그럼 키티로 해버리죠. 자, 이건데, 안나는 이때 이제 첫 사고 칠 때쯤 30살 졌는데 이제 28살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고, 까레니는 20살 차이 나는 거고, 브론스키는 새파란 젊은 장교고, 그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건 누구냐 하면은, 안나의 오빠란 말이에요. 안나의 오빠, 오브론스키. 이게 이제 시집가기 전에 안나 집안의 성입니다. 안나 오빠고. 안나 오빠의 아내가 돌리고, 여기 가정교사하고 바람 나가지고, 이제 그걸 수습해주러 가잖아요. 그게 이제 첫 장면이죠. 그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레비는 누구냐? 이 키티와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리의 여동생. 모를 게 없죠. 이 둘 사이에 난 아들이 세르오지야. 족보 딱 머릿속에 들어와요? 딱 들어오죠? 안 들어와도 들어온 척 하세요. 네. 자, 저런 집. 그거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이미 거의 다 봤죠? 소설 다 봤고, 영화로도 몇 개 봤죠? 영화가 하도 많아서. 자, 안나는 20살 연상과 결혼했고, 안나라는 여자가 뭔가 끔찍하고 잔혹한 것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다. 그 아름다움이 지나쳐 슬픔을 느낄 지경이다. 단순하여 비밀이 없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저런 모습 속에서 뭔가 모르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이하고 악마적인 그 무엇이 있다. 이게 그 키티. 쉽게 말하자면, 올케 언니의 여동생. 그게 키티입니다. 키티가 안나를 보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형부의 여동생이죠. 그 안나를 보는 순간에 느낀 겁니다. 그만큼 저 묘사를요. 나도 어떤 묘사를 인용할까 보다가 돌스토이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천재거든요. 딱 이래 보면은 그 상대편 가슴 속에 든 것까지 다 꿰뚫어 본 것 같다고. 내가 첫 시간 할 때 그 얘기 했죠. 고르키가 돌스토이론에 쓴 거 보면은, 처음 만날 때, 꿈 얘기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고르키가 딱 들어가니까, 돌스토이 선생, 이분이 요새 젊은 청년으로 날리고 있는 고르키다 하니까, 이래 딱 또 고르키 자기를 보는데, 마치 내 가슴을 뚫고 본 것 같았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돌스토이 눈본만 왜 이렇게 딱 이래 눈 맞추면은, 눈 맞춘다는 게 무섭죠. 내 눈 맞춰봤자 하나도 안 무섭지만은. 돌스토이 눈은 이런, 사진으로 봐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거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데서, 안나 같은 여자를 묘사하는 데서 도저히 평탄하게 그냥 살 수 없는 아름다움. 그걸 꿰뚫어 본 거죠. 그런 인간상을 딱 창조해낸 겁니다. 그러거든.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봤느냐. 저거는 이제 부인이 지 애인한테 용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꼭 연애하면은 애인에게 신랑 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망고 진리입니다. 그 진리거든. 그 이제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인간이다. 그 사람은 인형이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 기계다. 저것도 참, 저건 지가 한 말이 아니라 돌스토이가 지어낸 말이죠. 근데 까레니나가 저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중에 제일 딱 꼽히는 게 뭡니까? 관청의 기계.
저런 말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위대한 작가입니다. 관청기. 이거는 19세기 러시아 상류 사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윤리의식을 그대로 딱 한마디로 찍어내는 거예요. 저게 이제 명문이라는 뜻입니다. 8년 동안 내 생활 압박했고 내 내부 생기로운 것을 모조리 억눌렀다. 무엇을 하든 나를 모욕했고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하고 있다.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막 그냥 집에 와서 그냥 그것도 모르낙 하고 마누라 보고 남자들이 집에 와서 이제 아내 보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남편이 막 툭박춤 중에서 그것도 모르나?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으러 가면 아무도 손 안 들겠죠. 여러분들은 잘나서 그런 말 못하는 모양이다. 가끔가다 그런 말 남자들이 무의식 중에 그런 말 제일 많이 해요. 부인 나무랄 때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여기 맨날 결석 안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 겁니다. 부부사를 이어주는 건 유일하게 아들, 8살짜리 아들. 이거거든. 자, 이런데 그 안나가 만난 애인 브론스키는 이것도 이제 도금 청년. 뭐 잘났다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똘스토이는 그냥 저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을 그냥 한마디로 도금 청년, 금맥기 칠한 청년. 그렇단 말입니다. 그 보면 여러분도 살아보니 어때요? 여자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는 여자고 남자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남자거든. 근데 남자들 볼 때는 형편없는 게 여자한테 인기 있는 남자가 있고 여자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여자가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이 교실에는 없지만 딴 데 있죠. 동창 중에 보면은 다르거든요. 내가 이래 봐도 아주 똑똑하고 이쁜 여자가 꼭 이상한 남자를 좋아해요. 저런 브론스키 같은 남자. 그게 뭐냐? 그 똘스토이가 그냥 딱 도금 청년. 멋지지 않아요? 페테르부르크의 도금한 청년. 저런 그 어휘를 만들어내는 거, 어느 술. 그게 이제 위대한 작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안나는 모스크바에 살고, 자기 오빠는, 안나는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페테르부르크가 수도입니다. 그 당시 수도는 페테르부르크입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살고, 자기 오빠는 모스크바에 살아요. 근데 오빠가 프랑스 가정교사 여자한테 편지 보내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게 마누라한테 들켜가지고, 막 바가지 끌고 난리가 나니까 오빠가 네가 와서 좀 내 마누라 좀 달래다고 내 아내 좀 달래가지고 화평을 찾아달라 해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그 유명한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주 앉은 여자가 꼭 모든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들만 다 이 지구상에 사는 것 같아요. 딱 기차 타면 그 브론스키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하는 이 얘기도 서로 아들 얘기 다 서로 듣는 거죠. 그래 이제 가잖아요. 그래 가는데 모스크바 이제 도착했거든. 무슨 역에 도착했어요? 모스크바역에 도착했죠. 맞아요? 여러분 강의 내가 많이 들었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예? 맞아요? 내기할까? 페테르부르크 역입니다. 페테르부르크. 왜?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역이 없다. 내가 그 얘기 해줬죠? 모스크바에는 모스크바역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페테르부르크에서 오는 기차가 서는 거는 페테르부르크 역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 소설 보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소설 봤거든. 다시 확인해 보니까 페테르부르크 역에 왔다 이래 써놨어요. 그걸 보면 독자들이 그런 거예요. 참 번역자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 각 줄 달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페테르부르크 떠났는데 갑자기 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나? 돌아와 버렸나? 그게 아니야. 모스크바에 였기 때문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거야. 여러분 그런 걸 소설 그냥 침대에 들어간 장면 보려고 얼른 넘기면 그런 거 안 보이거든. 찬찬히 봐야 공부가 돼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도착했거든. 예. 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역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제 모스크바 가면은 예를 들면 민스크 가는 기차 타려면은 택시 기사 보고 민스크역 갑시다 하면 그 역에 데려다 주면 그 가서 표사하면은 그 기차는 민스크가 종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역 가서 서울역에서 서울역 갑시다 안 가고 부산역 갑시다.
하면 이제 경부선역에 데려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래 돼 있어요. 그게 파리도 좀 그래요. 파리도 몇몇 역이 그래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심리 묘사입니다. 얼마나 톨스토이가 치밀하냐면은 이제 다 와서 내리는데 마중을 브론스키는 자기 어머니 마중을 나오고 그 다음에 안나의 오빠는 지 여동생 마중을 프레톤에 만나고 둘이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자리가 같이 탄지를 모르고 어디 탄지를 몰라가지고 서로 찾고 다니다가 브론스키가 어머니 탄 자리를 알고는 그 기차 칸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여러분 그 영화를 믿지 마세요. 영화는 내가 이번에 2개를 봤거든요. 오늘 강의하려고. 다 틀려요. 영화마다 다 틀려요. 나는 영화가 그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작이면 원작에 충실해야 원작 맛을 내지. 감독이 뭐 지 개성한다고 지 마음대로 그냥 뜯어 고쳐놓은 거야. 제목을 바꿔야지. 근데 이제 소설에는 보면은 이제 브론스키가 이제 이 승강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이제 안나는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스쳐가죠.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딱 이렇게 보고 올라가서 이제 10개 칸 문을 열려다가 돌아봐요. 브론스키가. 돌아보는데 안나도 딱 섰다가 또 돌아봐요. 둘이 딱 눈이 마주치죠. 왜 돌아봤을까요? 예? 첫눈에 30초 만에, 5초 만에 반한다 그러죠? 5초 만에 반한다 그러잖아요. 지하철에서도. 여러분 5초 만에 반한 남자 있어요? 5초 만에 반한다. 5초에 딱 보고. 그것도 여러분 판단력이 있어야지. 판단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소설에 어떻게 썼나 내가 가만히 봤거든. 브론스키는 딱 보는 순간에 첫 순간에 이 귀족 여자다. 중요하죠. 귀족들에게는. 귀족 아닌 여자 상종할 필요 없잖아요. 귀족 여자다. 그리고 나는 그냥 막 이뻐서 아름답고 막 섹시해서 그랬을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야. 유난히 특별한 미모나 뭐 그게 아니고 그 상냥하고 귀여움. 그것 때문에 이 브론스키가 딱 들어보니까 안나도 지내가다가 뭔가 좀 금맥기 해나가 번쩍번쩍 하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썼어요. 그렇게는 안 썼는데 이제 들어보니 둘이 딱 눈이 마주쳤거든.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바로 서로 마중 나온 걸 프레톤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저게 참 재밌어요. 그랬는데 마침 영무원 하나가 철도 사고 나서 죽어요. 죽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불쌍하다 하니까 브론스키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돈 액수를 내가 잊어버렸다. 상당한 거금을 내가지고 그 유가족들 불쌍하다고 줘요. 왜 준 것 같아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남자들이요. 진짜 남자들 속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남자들이 지갑 안 여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녀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 돼요, 남자가. 그걸 줘요. 근데 그게 딱 적중합니다. 안나가, 저 사람 상당히 마음도 좋고 잡심도 있고 생긴 것도 아직 금맥기 했는데 속에도 금으로 가득 찬 남자다. 이렇게 딱 좋은 인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거든. 헤어지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한 줄기 쭉 흐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나는 자기 오빠 집에 가서 오빠를 이 올케 언니를 달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 달래는 건 뭐 여러분 기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올케 언니는 그냥 안나가 달래니까 얼른 넘어가주려고 그냥 순식간에 딱 화해하고는 집안에 화해 붙여버렸어요. 그 간단하죠. 그러고 이제 유명한 무도회죠. 무도회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브론스키가 또 만나거든. 만나고 브론스키하고 둘이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브론스키를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원래 돌리거든. 돌리는데 돌리는 겉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리는 병이 나가지고, 오자마자 막 어디 외국 온천장까지 가서 요양해가지고 오고 이래 됩니다. 근데 돌리를 저게 이제 똘소리가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삼각관계입니다. 여러분도 다 삼각관계예요. 다 나는 누굴 좋아하는데 누구는 나를 좋아하고 또 그 나를 좋아하는 누구는 좋아하는 누구는 또 있어요. 또 여자가 또 있고 또 그 남자도 또 다른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다 이렇게 삼각관계가 계속 이래 전부 얽혀 있죠.
그런 거거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고 어쨌거나 이 여자가 돌리에게 미안하니까 안나가 이틀 땡겼어. 원래는 한 3일 정도 그 오빠 집에 머물 생각이었는데 바로 가버립니다. 내가 있으면은 저 돌리가 상처받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그냥 바로 밤차 타고 와버립니다. 페테르부르 다시 돌아오거든. 돌아오는데 브론스키가 그걸 알고는 같은 기차 탔단 말이죠. 다 아주 같이 페테르부르 왔잖아요. 와서 내리는데 프레도움에 이제 자기 남편이 마중 나왔는데 처음으로 한 번도 남편이 못생겼다거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저 귀가 왜 저리 못생겼나. 이게 이제 유명한 묘사입니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런 게 참,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필 쓸 때마다 구체적으로 써라 하는 게 저런 겁니다. 저런 걸 딱딱 써야만이 그게 구체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또 만나고 뭐 하다가 이제 소설로 보면은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육체관계를 가지는 게 얼마나 걸렸을까 나도 궁금했거든요. 1년 걸려요. 1년 걸려서 육체관계를 가져요. 가지는데 이 육체관계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자료 오늘 아침에 내가 준 거 복사해 왔어요. 그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묘사가. 쉽게 말하면은 첫 안나와 브론스키가 첫 1년 만에 만난 지 그 1년 경과 1년 동안 그렇게 뜸들어 가지고 첫 섹스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 어떻게 돼 있어요? 어른 읽을 수 있죠? 어른 그냥 읽어보세요. 그 자료에서. 읽어보면은 특색이 뭡니까? 도저히 섹스 장면으로는 볼 수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섹스 장면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냥 읽으면 뭘 그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그 평론 쓰고 싶은 분들 다시 내가 주제 하나 주면은 그 섹스 장면만을 명작에서 예를 들면 보바리 부인에서 적과 흑에서 뭐 그다음 안나 카레니나에서 그 몇 개의 명작에서 찾아가지고 불륜 장면만 찾아가지고 어떻게 묘사했냐 그것만 딱 해서 평론 하나 써도 되거든요. 예. 그런 게 평론입니다. 그런 거 하면 평론 아주 많이 팔려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낯이 간질간질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이 들면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이게 특징이 뭡니까? 왜 이랬었을까? 이 연구 대상이에요. 마치 그 남자가 살인하는 것처럼 썼잖아요. 그래 돼 있죠. 막 여자를 죽이는 듯이 죽여가지고도 그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서 완전히 그냥 분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톨스토이가 묘사했단 말이죠. 그럼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그냥 묘사를 가만히 이제 우리가 재현해 보면은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애물하다가 여자가 침대에서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서 남자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겁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자세야. 그 남자는 이제 죽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섹스가 끝난 뒤에 여자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다. 그게 이제 완전히 항복하는 그 선언이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소설 같은 거 볼 때 이런 그 결정적인 그 사건 전개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문장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러시아 상류 사회의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성 복종, 그 그리스 정교가 가지고 있어요. 이때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 여자들은 대단히 자유분방했어요. 이 애인이 하나씩 공식적으로 다 있었거든요. 그게 남편도 알아요. 프랑스 귀족들은. 남편 알아도 남편 가만히 놔둬. 왜 가만히 놔둡니까? 지는 지대로 또 딴 볼 일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부부가 묵인하에서 서로 애인을
유지하는 게 프랑스 귀족들이었다면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 교회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걸 자세히 묘사한 장면 여러분들께 별도로 잘 정해 들었고, 저런 이미 이 여자는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제 소문은 다 났는데 제일 늦게 아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거든. 그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경마장에서 브론스키가 낙마하는 걸 보고 못 참아가지고 벌떡 일어나버려가지고 막 그냥 막 그 부상한 현장으로 가서 그 브론스키가 안전한가 안 한가 확인하러 가는 그걸 보고 남편이 이 뜬 소문이 확실하다 안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음모나 비밀이나 불륜이 소문으로만 있는 것과 완전히 들통나는 차이는 뭐예요? 음모하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대담해져요. 대담해져요. 그 예를 내가 이제 헤파이스토스, 그리스 신화 헤파이스토스 알죠? 헤파이스토스가 무슨 신이죠? 대장장이죠. 대장간의 신이죠. 못생겼죠. 절름발에. 근데 누구한테 장가갑니까? 아프로디테 최고 미녀한테 장가갔거든. 왜 갔습니까? 부자니까. 자고로 모든 미녀는 남자가 미모보다는 돈을 따라간다. 이미 그리스 신화에서 이미 그걸 딱 지적했어요.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한테 지적하잖아. 갔는데 그런 그 신랑한테 돈은 쓰면서 마음은 어디 가 있었어요? 미남한테 가 있었거든. 그게 누굽니까? 군신이죠, 군신. 군신이거든. 군신한테 이제 장가, 그 연애를, 미래를 하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둘이를, 침대에 들어가면은 확 잠기는 쇠망을 만들어요. 대정제이니까 잘 만들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대에다 장치를 해가지고 둘이 들어가면 그 무게에 의해서 탁 쇠망이 딱 쳐져버리는 거야, 침대. 그러면 못 나오잖아요. 온천하에 빨가벗은 것들이 쇠망 안에 들어있는 거. 헤파이스토스 생각하니까 통쾌하거든, 그 복수가. 망신당해봐라.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갇혔어요. 근데 원래 만들 때는 아까 우리가 제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원수를 갚도록 놔둬야 되는데 지가 원수 갚은 거야. 갚으니 어떻게 돼요? 그 뒤부터는 두 사람이 자유롭게 불륜을 저지릅니다. 딱 알겠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물론 이제 남편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지가 그 떨어지니까 벌떡 일어나긴 했지만은 어쨌든 온천하에 공개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온천하에. 이래 되니까 그 뒤부터는 둘이 완전 공개화되어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재밌어요. 이 뒤부터는 내가 볼 땐 부록이야. 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르스토이 그 연구자들이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레빈의 풀백입니다. 내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그 키티, 그 오빠의 아내의 여동생 키티가 레빈이 키티가 브론스키를 좋아하다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온천까지 가서 요양받고 왔죠. 와서 보니까 레빈이 자기한테 구애할 때 자기가 딱지를 놨거든요. 브론스키 쳐다보면서 역시 레빈이 좋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서로 좋아하잖아요. 버림받은 뒤. 그럼 레빈은 어땠느냐? 키티로부터 버림받은 뒤에 농장에서 이제 일합니다. 이때 이제 풀베기 장면이 나오거든. 집사로 번역했는데 내가 볼 땐 마름으로 번역해야 돼요. 마름이 레빈이 이제 농촌 일하다가 마름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화냈다가 내가 화내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화를 가라앉힌 방법으로 다른 농민으로부터 낫을 뺐어요. 그 러시아 낫 기억나요? 영화에서 본 거. 자루가 깁니다. 우리나라 낫은 요만한 게 엎드려서 하죠. 러시아 낫은 길어요.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은월도처럼 이래가지고 풀을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서서 비어요. 서서 착 하고 착 이래 비어나가요. 줄을 쫙 서가지고 이래 착착 비어나가거든. 그래 하는데 화를 푸는 걸
농민의 낫을 뺏어서 풀베기 탁 열중하니까 한참 하니까 분노가 사그라들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뒤부터 노동이라는 게 참 신령하고 좋구나 해서 자기도 지주인데 자기도 이제 같이 풀베기 했거든. 그러는데 그래 하면서도 식사는 따로 했어요. 풀 베다가 식사는 자기 집에 가 따로 하고 또 와서 하고 이랬거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42명의 농민들과 함께 풀베기를 합니다. 할 때 농민들이 볼 때는 뭐 날이 정말로 풀 벨랍니까 하기는 벤다 하니까 베는 거 보기에는 뭐 낫 되는 것도 서툴고 농민들이 볼 때는 같잖지요. 흔히 할 일 없으니까 농사나 지어야지. 농사 어렵습니다. 난 못 짓겠어요. 나도 농촌 일해봤는데 나는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 사람이거든. 일하기 싫어서 농촌 떠나가지고 서울 사는데 요새 늙어서 농촌 간다는 사람 보면 참 하품이 나와요. 그 일 한번 해보지. 얼마나 힘드는가. 요새 뭐 기계도 많고 좋지만 그러나 일은 힘들어요. 아무리 기계가 해줘도 일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 어쨌거나 이제 손 같은 거 일하는 농민들이 이제 혼자만 해요. 그러는데 한 농부가 낫을 잘못 잡는 걸 보고는 괜찮아. 이내 손이 있게 될 거야. 이 말, 저게 딱 농민들 말입니다. 지식인들이 말하면 곧 익숙해지겠지. 상당히 어렵게 말하죠. 하다 보면 손이 저절로 알아서 한참 하다 보면은 한나절을 하다 보면 익혀진다. 저를 말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새벽부터 가서 일하다가 아침 때가 돼가지고 아침을 할 수 없이 같이 먹어요. 또 이제 일하는데 농민들이 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쭉 서서 하는데 한 사람이 떨어지면은 앞에만 나가고 뒤에 처지잖아요. 똑같이 나가야 되거든. 그럼 대개 보면 이렇게 딱 하는 자기 구역이 있어. 남이 해줄 수도 없어요. 낫 자라기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시간 가지를 모르고 점심때가 되어버리고. 점심 같이 먹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 그렇게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자기 형보다 더 친해졌다. 그런 정도로. 이해되죠? 이런 말은. 그런데, 저걸, 나는 이제 중요하게 본 거는 노동요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동요법. 러시아 귀족들 일 안 합니다. 모든 병은 일 안 해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해보니까 노동요 해보면은 몸이 피로한 속에서 굉장히 정신이 맑아집니다. 여러분도 일해보니까 그렇죠. 정신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노동요법 이런 말이 나와요. 이래서 레빈이 저래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레빈이 저래 해가지고 뭐 좋은 사람이고 민중주의자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 풀밭을 그 갈대밭을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소작인과 그 지주 간에 되게 반으로 했대요. 지금은 그냥 반은 지주가 가져가고 반은 농노들이 먹고 이래 했는데 이 레빈은 3분의 2를 지가 가져와요. 3분의 1을 나눠줬어요. 그 상당히 좀 악덕지주야. 자, 어쨌거나 카레닌이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남자가 취할 방법은 뭡니까?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닥친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이혼 안 하게 돼요. 안 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정교회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는 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5년 이상 서로 행복되었거나 소식이 없이 별거했거나 했을 때 5년 이상. 세 번째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불륜, 간통이죠. 이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여자는 재혼을 못 해요. 단순하게 그냥 이혼해가지고 그냥 우리 같이 가서 결혼해서 살면 마음대로 뜻하게 살지 않느냐 이런 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실제로 러시아에서 산다면은 재혼을 못 하도록 돼 있었어요. 풍속상. 그러거든. 결국 나중에 까레닌도 이혼을 안 해주고
안나는 이혼해달라 하다 결국은 그것까지 못 가고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 공개된 분류는 반드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물론 비밀 리에 가도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나가 이제 애를 놓잖아요. 그 분류는 애를 놓잖아요. 놓을 때 애 죽고 상용열로 안나가 아프잖아요. 안나가 다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 카레닌이 전혀 그 남편이 전혀 안 가다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아내잖아요. 애기 엄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거든. 그래서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해 주겠다. 지금까지 모든 걸 내가 할 테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 같이 살자. 그리고 브론스키도 뭐 너한테 네가 나쁜 짓 한 거 내가 관여 안 하겠다. 그래서 서로 딱 풀어주거든. 근데 그래 하니까 브론스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게요. 용서가 얼마나 힘이 센가. 저 장면입니다. 브론스키도 자기 애인 뺏기게 생겼거든요. 도로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뭐냐 이거야. 자기는 그냥 정열을 바쳐서 또 사랑했던 여자인데. 이래서 브론스키가 자살을 시도해요. 권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자살을 시도해서 미수인지 권총 오발인지 나중에는 권총 오발이라고 막 레빈한테 가서 소식 전한 사람은 권총 오발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요. 죽었다고 말했다. 사실은 권총 오발이었다. 그렇게 고칩니다. 그래 됩니다. 그런 이제 둘이 이제 다 안나가 건강 회복하니까 이태리로 지금 분출입니다. 여행도 아니고 갖다 귀국해. 귀국하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이게요. 조정래의 태백산맥에 보면은 남녀 관계에서 차이가 어떻게 나요? 여자들과 한쪽은 좌익 바지산이 있고 한쪽에는 우익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좌익들은 사랑하는 여자와 유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 몇 번만 가져요. 근데 그 당시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은 육체관계를 안 가짐으로써 동지애가 유지됐다 그래요. 우익들은 동지고 나발이고 일단은 여자를 덮치고 봐요. 무조건 그냥 여자. 그게 이제 태국사에 보면 나오죠. 그런 건데 이게요.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안나와 브론스키가 둘이 그냥 육체관계까지 안 가고 그냥 계속 우정만 유지했다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가능할까요? 박윤정 씨? 육체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나가서 어디가 허물어져도 인생에서 허물어져요. 그걸 그대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소설이 나온 거는 20세기 이후에 왔습니다. 매디슨 카운티 다리가처럼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가정의 지장이 없고 자기 인생의 지장이 없도록 돼버린 거. 그건 현대에 와서 그런 거고. 이때는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여자대로 못 견디고 남자는 남자대로 못 견디고 여자 하나가 못 견디면은 아무리 남자가 극진히 사랑해도 여자의 그 신경질 때문에 남자가 못 견뎌요. 그 남자가 못 견디게 되면은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서로가 만나게 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 그린 게 뭐였어요? 그걸 잘 그린 소설을 전에 한번 했어요. 프랑스에서. 에밀 졸라가 쓴 소설 중에서 불륜 소설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 거거든. 결국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 죽는 게 뭐냐? 아마 안나는 뭐 착잡하죠. 뭐 수치에다가 뭐 자기 환멸에다가 뭐 질투 이런 건 뭐 초보 단계에 다 지나가는. 이래서 이제 결국 죽는 길밖에 없다. 이래서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아마 여러분 자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제 철도에 들어가는데 이 철도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칸이 지나갈 때 첫 번째 칸에서 기관차는 지나가고 첫 번째 칸에 뛰어들려다 그걸 놓쳐요. 놓쳐서 두 번째 칸에서 들어가는데
바퀴가 몇 개 있잖아요. 그 기차 가는 바퀴가 그 앞에 4개, 뒤에 4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안에 들어가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뛰어드는 거거든. 그런데 저게 내가 묘사를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해수욕 할 때, 그 해수욕 할 때 물에 뛰어들듯이 이렇게 그래 묘사되어 있죠. 참 저것도 특이해요. 그러다가 딱 뛰어들었는 순간에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나가야지. 하는데 탁 드니까 탁 부딪히는 걸로 그렇게 나와요. 그건 저거는 이제 아무리 톨스토이가 천재라도 그래 죽은 사람 인터뷰는 못했으니까 취재는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생각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지만은 상상하건대 뛰어들 때는 여러 가지 착잡한 것을 그냥 뛰어들었는데 아 내가 지금 뭐하지 딱 드니까 탁 부딪혀 버렸다. 그러고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료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오죠. 굉장히 밝음 같은 거. 밝음이 나오죠. 확 이렇게 어둠 속에서 딱 밝아짐을 느껴지는 거. 그래 나와요. 저기 이제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나가 죽는 마지막 장면이고. 그럼 저건 뭡니까? 돌스토이가 말했듯이 신을 버리죠. 남편이 너 죽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도 이 소설 쭉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자가 우리나라 남자 중에 브론스키 같은 신사적인 사람이 있었을까? 어때요? 반드시 한 대 갈기고 보지 않아요? 예? 카레닌. 아, 브론스키가 아니라 카레닌. 예, 미안합니다. 카레닌. 남편이. 위선적으로 봤죠. 근데 그게 뭐냐면 위선이든 뭐든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이게 이제 유교에서는 때리고 보는 거죠. 유교, 때리고. 그러고 보면 이제 그 서양, 러시아 문화나 귀족들을 도라는 게 대단해요. 고아, 브론스키가 이제 뭐 비명구제 같은 것도 하고, 남편도 정무 일은 굉장히 잘 보는 걸로 나와요. 정무 일은 굉장히 능숙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러나 이제 관점이나 이런 거는 돌스토이는 이제 부정적으로 딱 해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안나가 죽은 뒤에 브론스키는 터키가 세르비아, 그 당시 터키족들이 그 남스라브족들 국가들, 지금은 그 남유럽에 있는 세르비아를 비롯한 그들이 침략하고 지배했거든요. 거기에 대터기전에 참가로 떠나는 겁니다. 브론스키는. 근데 저거는 이 소설만이 아니고 그 당시 푸시킨 소설이나 다 보면은 다 그 어떤 비극을 겪은 남자가 가는 마지막 코스는 전쟁터입니다. 애국주의적인 전쟁터로 다 가요. 그거는 그 당시 귀족들의 일반적인 윤리였어요. 그게 뭐 작가가 일부러 애국심 고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귀족들 일반적인 윤리였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대택 참변했거든. 그래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빈 입장은 뭐냐? 이 레빈의 최후입니다. 레빈은 이제 처음에는 돌리로부터 그 딱지 맞았다가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 잘 살까요? 예? 이 소설에서는 잘 사는 걸로 나와요. 나는 그래 안 보거든. 그건 돌스토이 희망이야. 왜 그래 희망했을까? 이렇게 막 잘나고 뭐 어떻고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윤리적으로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돌스토이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돌스토이가 그 신앙심이 하고 싶은데, 안 그런 사람들. 그 레빈에게는 돌스토이가 일정하게 그 이제 평론가들은 되게 이제 돌스토이의 분신이 바로 레빈이다 한데, 그 안나가 아니라 소냐, 돌스토이 부인은 안나 카레니나를 보고는 이 레빈에서 지성만 더 깊이 삽입 추가하면은 당신하고 닮았다. 쉽게 말하면 레빈은 돌스토이만큼 유식하진 않아요. 물론 책도 보고 했지만은 돌스토이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고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일반적인 귀족들의 수준, 그게 이제 레빈이었고, 레빈의 형 중에 하나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 사회주의자예요. 그럼 이게 이제 이 배경 자체가 1870년대 전후의 러시아의 풍속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1870년대라면은 이미 그 우리가 말하는 분화로드, 인민들 속으로 하는 그 운동이 대학생들이 막 그 사회 운동하고 혁명 운동을 일으킬 그때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레빈의 형은 대단한 그 진보적인 그 사회 혁명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레빈은 형에는 못 미치는 그냥 양심적인 보통 귀족, 그런 사람이 이제 레빈이라는 거죠. 그럼 잘 살까? 근데 난 이 소설에서 왜 이래 썼을까? 의문이 안 풀리는 건 뭐냐면은, 레빈이 결혼한 뒤에 석 달 동안 그렇게 많이 다투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석 달 동안은 밀월이잖아요. 아무리 나중에 싸울 값이라도 밀월이 석 달은 가죠. 요새는 뭐 제주도 비행기 내리면, 신혼여행 비행기에서 내리면 벌써 헤어지지만은, 그 우리 때나 뭐 그러면은 아무리 성질 고약한 남녀라도 한 석 달 내지 좀 성질 느긋하면 1년 정도 그 첫애 놓을 때까지는 좀 그게 지속되죠. 그 홍경련은 끄떡끄떡 했어요. 한 1년 정도는 간단 말이죠. 첫애 놓을 때까지는. 이건 석 달 동안 싸워요. 그 왜 이랬을까, 돌스토이가? 자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거. 왜 그랬느냐? 아니, 돌스토이가 그렇게 바람둥 줄 몰랐거든, 소냐는, 부인은. 근데 그 일기를 보여주잖아요, 결혼 전후에서. 일기 보고는 이 여자가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질투에. 그러니까 신혼 초부터 계속 싸운 거죠. 싸우더니 나중에는 싸움도 한 석 달 하면 이제 지쳐요. 그리고부터 이제, 여기 보면 어쨌거나 레빈이 석 달 동안 싸운 거잖아. 그러다가 석 달 동안 싸우면서 조정이 됩니다. 싸움 이유는 뭐냐? 여러분, 부부싸움 이유가 뭐예요? 아주 사소한 거. 똑같아요, 그건 우리하고. 그랬는데, 이제 레빈의 이 소설의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레빈. 이 소설에, 그럼 안나는 이미 죽었고, 브론스키는 대특기 전에 갔고, 그 뒤에 마지막 챕터는 이제 레빈 이야기예요. 레빈이 결혼한 뒤에 어떻게 사느냐. 돌스토이 보면 전쟁과 평화도 그렇고 꼭 그 뒤에 보면 한 가정사를 해서 이제 끝내잖아요. 여기도 이제 레빈 이야기야. 그런데 나는 저게 좀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는, 전쟁과 평화는 그런데 보다는 훨씬 더 못한, 좀 이래 이해도 잘 안 되는, 그 확고한 태도로 착실히 행동하면서 생활에 나가고 있었다. 사실 최근에 그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확고한 태도로 착실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착실하게 잘 사는 걸로. 이러니까 그 부부는 잘 살았다. 이래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부부도 맹 싸우고 뭐 어떻고 또 레빈이라는 데 늙어가지고 바람 안 피운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 뭐. 아이고, 맨날 바람 다. 피우고만 하세요. 레빈님이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런데 뭘. 그때까지 살아온 거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도 일생 동안에 한두 번의 방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모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끝이 별로 그렇게 잘 됐다고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두 부부를 비교하기 때문에 레빈 집안은 아주 행복했다. 이렇게 다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이런 것과 이런 것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보는데 나는 뭐 꼭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난 내 생각이에요. 예. 다른 그 귀족들과 달리 그 형님이 그렇게 험하게 살고 그 부인도 그렇게 귀족도 아니고 정말 그런 부인하고 살면서 그렇게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가서 저걸 하잖아요. 그 병관도 하고 그런 사람이 뭐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당분간 행복하겠죠. 예. 예, 우리 행복하다고 믿읍시다. 예.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예, 나는 해석 안 하고. 자, 이래서 이제 이 소설이 상류사회의 도덕적 부패상을 그렸다고 하면서도,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나를 증오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도록 한다. 그걸 이제, 근데 다들 그냥 안나의 그 비극을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지금, 페미니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안나는 대단히 억울하죠. 억울한 거죠. 오히려 그 이혼이 되고 뭐 다 좋아한 남자가 새로 생기면 다 그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는 이제 그건 지금 입장이고,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돌스토이 입장에서는 안나에게, 관용을 베푼 것도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둘이 결혼해서 그냥 외국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생각했다가, 이게 이제 연재되고 하면서 막 그 반응이 있잖아요. 독자들의 반응이. 그건 영업 안 되거든요. 택도 없어요. 나중에 부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돌 던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제기하는 것은 그 당시 진보적인 사람들이 볼 때, 진보적인 사람들 볼 때는 그런 말도 할 수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오늘 뭐, 이 뒤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안 되는데, 이 뒤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생론을 비롯한 몇 개 하고, 마지막 만년 하고 두 가지 남았는데, 이게 자꾸 늦어서 계획이 늦어지는데, 어쨌거나 오늘 요까지만 합시다. 그 뒤에는 안 되고.